합스부르크 페이지 408. 관료제적 절대주의는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 한 역사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요제프주의적 환상이 실현되었다. 과학연구소가 설립되었고 광산과 작업장의 안전규정이 마련되었다. 우표를 이용한 우편제도가 도입되었고 도로와 전신, 철도가 신설되었다. 1854년까지 1000km 길이의 철도 선로가 부설되었고 같은 해부터 린츠와 체스케부데요비치 부트바이스 사이의 노선에는 마력 대신 증기력이 이용되었다. 1832년에 완공된 그 노선을 오가는 기차는 1854년까지 말이 끌었다. 불과 3년 만에 1000만 제곱미터의 석재가 도로공사에 쓰였다. 런던 건설본부 출신의 전문가들이 도나우강과 티스강을 준설의 운하로 만드는 작업을 도왔다. 석탄과 철 생산량이 급증하고 상업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업이 발달했으며 관세가 철폐되어 오스트리아 제국이 하나의 공동시장으로 변모한 덕분에 기반시설이 확대되었다. 빈도 탈바꿈했다. 옛날에 동행세도 봤다 없어졌더니만. 구도심의 성벽이 철거된 자리에 널찍한 순환도로인 링슈트라세가 건설되었고 경제적 근대화를 통해 출현한 신흥 기업가들과 제조업자들이 그 도로 주변에 터전을 마련했다. 토지에서 이탈할 수 있고 지주의 동의 없이도 결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농민들은 요제프 2세에 의해서 해방된 셈이었다. 그러나 농민들이 경작하는 토지는 여전히 지주의 소유였기 때문에 농민들은 지주에게 세금과 노역을 제공해야 했다. 1848년 혁명의 초반 몇 달 동안 헝가리 의회는 농민들이 경작하는 땅을 농민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다른 지역들에서는 모호하고 단편적인 언질만 있었고 제국의회가 개최될 때까지 농노 해방의 조건을 둘러싼 결정이 지연되었다. 문제는 지주들이 손실에 따른 모종의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농민들이 경작하는 토지의 법적 속성이 다양하다는 점이었다. 어떤 토지는 조상에게 물려받아 여러 세대에 걸쳐 경작한 농민의 소유지였고 또 어떤 토지는 계약을 통해서 지주에게 빌린 것이었다. 공유지인 땅도 있었고 농민이 개인적으로 관목숲을 개간해서 마련한 땅도 있었다. 제국의회는 일반론을 방패막이로 내세우며 농노 해방을 촉진할 의무를 회피했다. 그러나 1849년 이후 정부는 농노 해방으로 인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토지는 온전히 농민의 소유로 인정했고 그 과정에 따른 부담은 국가가 채권을 발행해서 서서히 유통시키는 방식으로 부담했다. 담당 위원회가 보상 조건을 도출했고 새로 토지를 보유하게 된 농민들은 토지 대장에 자기 소유지의 세부 사항을 기입해야 했다. 토지 대장에는 해당 토지가 임대된 땅인지 아니면 담보로 잡힌 땅인지를 알 수 있도록 유치권도 기록되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의 이웃들과 친척들과 대출자들이 토지 대장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헝가리만 해도 19세기 후반기에 전국의 재판소들이 토지 대장의 기재 사항을 둘러싼 소송을 1년에 30만 건 이하로 다루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미종결 사건도 100만 건 이상이었다. 과거였다면 여러 사소한 분쟁들은 우선 장원재판소에 회부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주제가 폐지되면서 지주의 장원재판소가 없어지고 지주가 무료로 농촌의 행정에 기여하던 관행도 사라졌다. 이제 정부가
제국 도처에 1500개의 재판소와 감독, 관청을 신설하여 그 빈틈을 메워야 했다. 중앙정부의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관료들이 농촌으로 파견되었다. 그들의 임무는 쉽지 않았다. 내무장관 알렉산더 바흐는 헝가리의 공무원들에게 헝가리 기병 군복을 바탕으로 삼은 불편한 제복을 구입해서 입도록 명령했지만 그 제복의 가격은 공무원 연봉의 절반에 달했다. 게다가 그 옷을 입은 공무원들은 바흐 경비병이라는 비웃음을 들어야 했다. 열악한 조건에서 생활하고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던 그들은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농촌에서의 일상적 현실을 적절히 조화시키지 못했다. 어느 바흐 경비병이 헝가리의 한 마을에 도착해 보니 그곳에는 감옥이 없었다. 대신 제수들은 지키는 사람이 없는 여관에 묵으며 날마다 식비에 해당하는 용돈을 받고 있었다. 바흐는 공무원들에게 내린 명령을 통해서 사법적, 행정적 과정에서의 안전성과 일상성, 그리고 그 결과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1850년대에 오스트리아의 민법이 오스트리아 제국 곳곳으로 확대되어 헝가리와 트란실바니아의 애매하고 불문율에 가까운 관습법을 대체했다. 그러나 민법은 각 지방의 실태에 맞춰서 수정되고 조정되어야 했고 결과적으로 원래의 규칙성과 일관성을 훼손당했다. 게다가 중앙정부가 끊임없이 내놓는 잡다한 수정안과 혈압용 공문서 그리고 각종 규정집과 설명서와 법령 때문에 민법의 위상은 훨씬 더 불안해졌고 개별 환경에서 민법을 적용하는 과정도 불투명해졌다. 당황한 관료들은 상부에 문의했고 사소한 문제까지 바흐에게 보고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불확실성은 최상부에도 있었다. 프란츠 요제프는 책임을 지지 않았고 제도나 헌법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군주로서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었지만 자신이 우월한 지혜의 소유자라고 자부했다. 영국 대사를 충격에 빠뜨린 사례가 하나 있었다. 1852년 초엽에 프란츠 요제프는 서리가 심하게 내리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쇤브룬 궁전 앞의 포장도로에서 기병대가 행진을 해야 한다고 고집했다. 그 결과 행진에 나선 말들이 쓰러졌고 흉갑 기병 2명이 사망했다. 외교 정책을 다루는 프란츠 요제프의 솜씨도 끔찍했다. 그는 크림 전쟁 1853년부터 1856년에서 니콜라이 황제를 지원하지 않았고 따라서 몇 년 전인 1849년에 자신을 구해주었던 동지 니콜라이 황제를 실망시키고 말았다. 하지만 그는 러시아에 맞서 싸우는 영국과 프랑스를 돕지도 않았다. 외교적으로 고립된 그는 이제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3세의 먹잇감이 되었다. 1859년에 프랑스군은 롬바르디아를 휩쓸어버린 뒤 니스와 사부아를 차지하는 대가로 롬바르디아를 피에몬테 왕국에 할양했다. 프랑스군과의 전투 도중에 프란츠 요제프가 직접 사령관을 맡은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오스트리아 제국군이 솔페리노 전투에서 맛본 패배는 그가 지휘봉을 휘둘렀다는 사실과 직결되었다. 2년 뒤 합스부르크 가문이 지배하던 파르마 공장령과 모데나 공장령 그리고 토스카나 공장령을 병합한 피에몬테 왕은 이탈리아의 왕으로 선포되었다. 1859년 4월 오스트리아 국립은행이 자국 통화의 인수를 거부하면서 백기를 들었다. 그때까지 프란츠 요제프는 국립은행을 최고의 국고로 여기며 필요한 돈을 가져갔고 1859년 초엽에 대리인들이 런던 시장에서 대출을 거절당했을 때에도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은행업자들은 책임지지 않는 군주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고 했다. 안셀름 로스차일드는
헌법이 없으면 돈도 없다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프란츠 요제프 휘하의 재무장관인 카를 루트비히 폰 브루크는 한 수 더 떴다. 절대주의 실험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오스트리아 제국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데에 실패했다고 쓴 것이다. 그에 따르면 중앙 집권화는 그 열기를 가라앉혀야 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과거의 제도를 되살리는 헌법이 아니라 건전하고 영속적인 헌법이 시행되어야 했다. 그러나 프란츠 요제프는 브루크의 조언과 정반대로 행동할 때가 많았다. 그는 이따금 어머니에게 이제 우리는 작은 의회 제도를 운영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고 오래된 기관인 제국평의회를 부활시킨 뒤에 그 기관을 귀족 친구들로 가득 채웠다. 그렇게 하면 제국평의회가 의회처럼 보일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는 제국평의회에 합류할 대표자들을 보낼 수 있도록 각 지역의 의회도 부활시켰지만 그 조치는 자신이 의회를 승인한 곳에만 해당되었다. 1860년에 10월 직허를 통해서 직허는 특허보다 더 강력한 정식 법령이다. 프란츠 요제프는 그 가짜 헌법을 영구적이고 폐기할 수 없는 것으로 선언했지만 은행업자들은 여전히 대출을 거부했다. 브루크의 후임 재무장관인 이그나스 폰 플래너는 프란츠 요제프에게 단호히 조언했다. 그는 국립은행이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고 진정한 대의기관인 대출 과정을 감독해야 재정적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프란츠 요제프는 한 발 물러섰다. 그는 영구적이고 폐기할 수 없는 10월 특허를 파기하고 이른바 1861년의 2월 특허를 발표했다. 엄밀히 말하면 10월 특허의 부연 설명에 해당하는 2월 특허에 따라서 오스트리아 제국에는 진정한 의회가 생겼지만 그 의회는 여전히 제국평의회라고 불렸다. 새로 출범한 의회는 양원제였다. 상원은 고위 귀족들과 성직자들로, 하원은 각 지역의 의회에서 파견한 대의원들로 구성되었다. 모든 입법 과정에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했다. 의회의 출범과 동시에 발표된 규정에 따라서 각 지역의 의회는 투표권을 얻었고 성인 남성 인구의 약 4분의 1에게까지 선거권이 확대되었다. 또한 독일어 사용자들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는 복잡한 투표 절차가 도입되었다. 2월 특허에서는 군대와 외교 정책을 둘러싼 권한을 포함한 황제의 여러 가지 권한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황제가 장관들을 선택하고 장관들은 황제에게 책임을 진다는 점이었다. 프란츠 요제프는 늘 정치인이 아니라 관료를 장관으로 임명했다. 관료들은 행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충성할 가능성이 더 컸고 어쨌든 그는 정치적 입장보다 전문 지식을 더 높이 평가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여전히 정의 관료들이었다. 게다가 법률이 의회의 논의 절차를 완전히 우회하는 행정법령의 형태로 집행되는 경우도 많았다. 그렇게 관료제적 절대주의는 민주적 제도에 의한 통치에 밀려난 것이 아니라 관료제적 입헌주의에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조직의 꼭대기에는 제국의 첫 번째 공무원으로 자처하는 사람이 있었다. 아침 5시에 업무를 시작한 프란츠 요제프는 장관이 작성한 초안을 수정하거나 아예 다시 작성하는 등 여러 가지 사무를 처리하느라 바빴다. 이러한 그의 일상적 사무 절차는 장관들과의 만남이나 주 2회로 예정된 일반인들과의 공식 아렌식이 있을 때마다 중단되고는 했다. 그는 신민이라면 누구나 아렌식에서 황제를 만나기를 청원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공개 아렌식은 관료제적 절차의 가치가 드러나는 현장이었다. 효율적인 문서관리 체계 덕분에 황제는 각 청원자의 사정, 청원자가 이전에도 방문한 적이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청원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청원에 대한 답변은 무엇이었는지 따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프란츠 요제프는 온종일 버지니아산 담배와 커피를 입에 달고 살았고 노년에는 부드러운 담배와 차를 즐겼다.
그는 국정과 관련한 지식을 엄청나게 많이 쌓았지만 그것을 머릿속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지는 못한 채 아주 사소한 의전 문제를 가장 중시하고는 했다. 프란츠 요제프는 오스트리아가 독일 연방의 의장국이라는 사실을 중시했다. 옛 신성 로마 제국과의 왕조적 연속성을 암시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발트해와 북해만큼 멀리 떨어진 곳까지 힘을 투사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1863년까지도 프란츠 요제프는 여전히 독일 황제의 관을 쓰고 싶어 했다. 그러나 프로이센도 독일 연방의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야심이 있었고 실제 독일 연방의 프로이센 대사인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그 야심을 강하게 피력한 바 있다. 1862년 프로이센의 수상으로 임명되기 직전에 비스마르크는 런던에서 보수당 정치인인 벤저민 디스레일리에게 앞으로 프로이센 군대를 어떻게 재편할지 설명한 뒤 이렇게 말했다.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할 가장 좋은 첫 번째 구실을 잡고 독일 연방을 해체하고 소국들을 정복하여 프로이센의 주도권 아래 독일의 국민 통합을 이룰 것입니다. 나는 여왕님의 장관들에게 이 말을 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그러나 비스마르크는 영국 정부에만 그 말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가 디즈레일리와 대화를 나누던 방에는 오스트리아 대사도 함께 있었다. 프란츠 요제프는 일찍이 경고를 받았지만 미리 대비를 하진 않았다. 1866년 프로이센은 설득력이 희박한 구실을 내세우며 오스트리아 제국에 선전포고했고 7주일 동안의 정광석화 같은 군사작전을 펼쳐 합스부르크 제국군을 격파했다. 프로이센의 우방인 이탈리아 왕국은 아드리아해의 리사섬, 비스섬의 바다에서 벌어진 최초의 철갑선 함대 전투에서 패배했지만 승자의 편에 서 있었다. 이 덕분에 이탈리아는 베네치아를 얻었고 비스마르크는 마인강 이북의 모든 국가를 통합하여 프로이센 주도의 북독일 연방을 결성했다. 그 후 5년도 지나지 않아 남독일 국가들도 비스마르크가 선포한 독일 제국에 합류했다. 합스부르크 왕가의 역사 내내 유지되었고 나폴레옹 전쟁과 1848년 혁명도 이겨냈던 독일인의 땅과의 유대관계가 마침내 단절된 것이다. 오, 비스마르크가 여기 나오네. 메테르니히의 시대가 끝나고 비스마르크의 시대가 왔습니다.